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흐름이 발생할 것이고 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모습이 전개될 것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대전 세종연구원장 박재묵입니다. 네, 충남대학교 병원장 윤환중입니다. 이제 뭐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을 직접 겪어본 인류 대부분에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예측을 많이 내놓으시는데요. 예. 이제 박 원장님은 원래 사회학자시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사회 변동이나 사회 변동의 그 요인에 대해서도 정말 일가견이 있는 전문 학자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요, 이게? 예. 그 서양에서 이제 BC와 AD를 구분하잖아요. 서양에서 시기를 구분할 때 그렇게 하듯이 마침 그 BC라는 말이 before 코로나하고 또 같아요. 예. 그렇게 줄이면은 그래서 코로나 이전 BC와 코로나 이후 AC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게 진행 중이고 언제 종료될지 모르고 그 영향의 깊이와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변화의 그 종류를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40가지 정도가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속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쉽게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기술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비용 부담의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변화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거나 이런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의학사를 전공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의학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들어서 저희가 경험한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사스, 신종플루 같은 신종 감염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향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훨씬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겪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좀 더 불편한 쪽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쪽의 어떤 변화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과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정상화될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걸 보면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올 거다. 그렇다 그러면 이 감염병과 관련된
우리의 이런 생활의 변화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생활의 표준으로 자리 잡지 않겠냐, 뉴 노멀로 자리 잡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섣불리 그 영향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저희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감염 규모, 그 다음에 저희가 적절한 의료적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그에 따른 이제 유병률이나 치사율은 뭐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이것이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를, 세계의 그 역사적 구분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현황을 그 의학적으로 현재까지의 그 추이나 네.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제 우리 인류한테 새로운 질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면은 5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확진자가 약 40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사망자가 27만 명, 치사율이 6.88%입니다. 거의 7%에 가깝고요. 뭐 가장 많은 확진자는 아시다시피 미국, 최근에 이제 영국, 뭐 스페인, 뭐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8.9%입니다. 외적으로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서 1,874명이고 사망자가 256명, 사망률은 2.35%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R0 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그러는데, 한 명의 환자가 몇 명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재생산 지수인데, 초기 자료에서는 R0 값이 2.7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은 5.7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 이 감염자가 5명이 이제 감염을 시키고, 또 25명, 뭐 125명, 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잠복기가 짧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 수만 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감염력이 높은 게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감염된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사회에서 감당할 만한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우리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학 전문가로서, 의료인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또 사회적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단순히 보통 사람의 상식에서 보면 서구,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선진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선진국도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는, 그 대응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K 방역이라고 하는 한류의 재등장이라고 할까? 뭐 우월의식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자부심을 그 저희가 인정할 정도의 그 예. 대단한 그 방역 조치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의미도 대단할 것 같아서. 예,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 이 감염병이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세의 패스트 네. 창궐을 했을 때 뭐 유럽 인구의 뭐 몇 분의 1이 죽었다, 뭐 절반이 죽었다, 3분의 1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페인 독감이 3차례에 걸쳐서 유행을 했을 때,
지금 계약적으로 한 5천만 명이 죽은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이죠. 그 저기 홍콩 독감. 네. 홍콩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100만 명 이렇게 봅니다. 그 과거에 그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을 할 때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자, 희생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이걸 중시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과학의 발달 수준도 낮았고 질병 통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숫자가 얼마나 그랬죠? 한 28만 명, 29만 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로 사망하셨죠. 죽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한 데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숫자하고는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뉴욕과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이 정말 선진국 또 특히 미국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뭐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는 않죠. 확산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손 놓고 그냥 손 놓고 기다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좀 가볍게 보다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 전 세계 인류가 한번 그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문명국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정말로 제대로 된 척도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 이제 해주시니까 이제 조금 의문일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가 되긴 될까요? 네. 저를 비롯한 많은 의료진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종식되기 힘들다. 이번에 그 이태원 사태에서도 봤듯이 아마 그런 소규모, 물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전파가 되고 얼마만큼 규모가 커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소규모 감염과 어떤 진화가 사이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마 계속되지 않겠냐 하는 거가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희망적인 그런 예측을 보면은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희망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가장 최선의 상황일 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뭐 팬데믹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도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시점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천연두처럼 이제 기운이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뭐 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면 뭐 그때는 네. 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종식이라고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지금 의료인들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네. 더 위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창궐 속도, 전염 속도나 규모에 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전문가 풀이 극히 줄어들 수가 있다. 최악의 경우겠지만 그러면 저희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제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이제 대책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공 의료를 좀 더 확충하고 더 강화시켜야겠다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메르스 사태 이후에 상당히 그때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 전담병원들을 권역별로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냥 스리슬쩍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다. 도움이 많이 됐죠. 도움은 많이 됐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공의료를 확충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을 중부권하고 영남권에다 하나씩 더 만들자. 그래서 음압병실을 좀 더 확충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뭐 상설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상설 격리 외래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르스 때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그 이후에 감염내과 지원율이 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감염내과 의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금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앞으로 좀 이런 인력들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립대학 병원이 있는 의과대학에서 양성을 해야죠. 그렇죠. 예, 국립대학.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선호하는 과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지금 성형외과 같은 데가 아주 선호도가 높은데 외과나 산부인과는 아주 처진다며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는데 그런 불균형이 어찌 보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죠. 뭔가 인센티브를 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인력들에 대한 좀 처우 개선이라든지 예. 대우를 좀 잘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구조적인 듭니다. 틀을 아마 갖춰야 될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사회학적으로 이런 다이아몬드인가 이런 친구가 아니 이런 분들이 뭐 총균세라는 데서도 미래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균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인구 800만이 있던 어느 지역의 제국이 한 8년인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로가 됐더라고요. 그 감염병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 정도라도 막아낸다는 것이 새로운 질병의 전염병의 출현에 대응한다는 것이 저희가 과학기술 특히 의과학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에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엄청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까지 누리고 저희가 추구하던 이런 시대적 가치나 발전의 개념 자체가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대전환의 시대일 것 같아요. 의식의. 뭡니까 신대륙으로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사실은 총으로도 사람 많이 죽였지만은 이 균을 퍼뜨림으로써 거의 멸종의 단계에 이른 부족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이제 논의하던 중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최재천 교수 같은 분은 이게 결국은 인간이 생태계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이 원래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박쥐나 이런 생물한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걸 인간들이 자꾸 그 자연 생태계를 건드리고 접촉을 하고 간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만든 용어를 뭘 쓰느냐 하면은 생태 백신이다. 생태계를 잘 보존하면 그 자체가 백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원칙적으로 그 말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그 생활 방식을 갑자기 그 180도 정말 뉴노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대로 또 지금까지 해오던 대응 방식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인간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인간이 착취했다. 뭐 누구는 약탈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자연 숙주들이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또 인간이 그 활동하고 있는 물질 숭상주의라고 할까? 배금주의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걸 또 양적으로 저희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물질 지상주의, 거기다가 과학기술의 그 만능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또 좀 행태가 인구는 국력이다라고 해서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그 양적 접근, 또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제 교역이라든지 관광 이런 측면에서 이동이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돼서 어떤 감염병이 특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사람과 사람끼리 전염이 되던 것이 인수 공통 감염병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 바이러스도 그런 걸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전반적 아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저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양적인 의식, 동양적인 가치관은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서양은 흔히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양분법이 뭐 적절한 건 아닙니다. 그런 논의를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까 뭐 그런 최재천 교수 말씀도 하셨지만. 예. 그 서양 우월주의, 물질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서양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그 격차도 상당히 크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동아시아에 일본이 먼저 따라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따라가고 중국이 따라가고 그래서 격차가 좁아졌습니다마는 서양 우월주의가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강고하게 자리를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죽은 시체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삿짐 트럭에다가 시체를 겹겹이 놓고 거기다가 얼음을 채워서 보관을 하는 이런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미국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민낯이 됐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조금 그 속된 말로 하면 미국이 별거 아니구나. 서양 선진국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거꾸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중국이 내놓는 정보에 대해서 좀 불신의 목소리들이 지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식 방식, 사실 우리는 쓸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 강제적인 네, 방식을 전체주의죠. 통해 가지고 예. 그걸 억제를 했고, 억제를 어쨌든 억제하는데 성공을 했다. 방식은 어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일본의 그 방역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검사를 안 해가지고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숫자가 적을 뿐이고 뭐 많이 그 속으로는 이 감염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나는 그걸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벌써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일본이 그렇게 정보가 통제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견뎌오는 거 보면 그 나름대로 일본도 강점을 의료 체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아시아 쪽의 나라들이 방역이나 진료 체계에 있어서 강점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말하자면 뿌듯하게 자긍심을 갖게 그래서 되거든요. 이번 사태를 이제 보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경제적이라든지 군사적인 강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결국 방역에 대해서는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이라든지 좀 아까 말씀하셨던 베트남 같은 뭐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방역을 잘한 그런 나라고, 대표적으로 못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 되겠죠. 미국, 다음에 일본, 중국을 비롯한 뭐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기존의 어떤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방역에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뭐 원인을 보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유럽 쪽은 사회주의적인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점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한 4분의 1 정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외신들을 보면 사망자의 70%가 흑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의료 체계, 공공적인 의료 체계를 가지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그런 사회적인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예산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반적인 그 진료 혜택을 받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이점을 갖고 있지만, 그 수준이 높은 아주 고가의 뭐 의료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에는 상당히 또 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양쪽 어떤 제도를 같이 믹스한 그런 형태의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메르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럿해서 의료 체계를 빨리 갖추고 방역 체계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 체계를 늦게 가져가고, 그런 사이에 이 병 자체가 감염력이 상당히 높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된 거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군사력,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방역을 잘하는 국가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질병의 대유행의 즈음에서 아까 뭐 A씨, B씨 코로나 이전 이후를 나눠야 된다고. 그때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하다.
속도를 중시하고 양을 우선하고 물질적 성취를 최고의 가치에 놓던 그런 패러다임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뭐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하신 중국 또 우리 한국 포함해서 성공적으로 그 대처를 했다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 뭐 진단키트 개발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외신들이 칭찬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같아도 다 모아서 보면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면 새로운 미래의 가치관 우선시해야 될 목표가 뭔지가 좀 잡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는 시대가 돼야 될 거. 그게 꼭 무슨 서구 문명의 우수함이 이제 그 취약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양적인 사고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뉴노멀에 맞는 뉴마라는 한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야 될지 이건 이제 더 좀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학자로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걸 그 사회자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 빈민촌이 그 흑인 같은 경우 이 감염병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비율로 보면. 근데 부자들은 이럴 때 호화 요트를 탄다든지 지하 벙커를 타가지고 오히려 그게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고 해서 양극화의 민낯도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든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논의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뉴노멀 말씀하시니까 지금 가장 그 확실하게 코로나 이후에 자리 잡게 될 우리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언택, 언콘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의 생활 방식이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언콘택 접촉, 교류, 상호작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라든가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최소한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투 트랙으로 갈 것 같다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그것이 온라인으로 또 중계가 되고 하는 그런 투 트랙을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또 두 가지 다 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새로운 그 설비를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대면 비접촉 뭐 이제 이런 부분 온라인 접촉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 비접촉은 아니고 접촉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내지는 원격 뭐 이렇게 이제 진료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의료인으로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의료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이번에 좀 일부가 좀 수용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점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그래서 이게 원격 진료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 쪽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였죠.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2 정도는 원격 진료를 이미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기회를 통해서 원격 진료가 부분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원격 진료가 어느 일정 부분 도입이 되는 거는 좀 시대적인 흐름이고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원격 진료라는 거가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사회적인 합의, 충분한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격 진료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게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위주로 되게 되면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더라도 지역의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뭐 그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격으로 하다 보면 대면 진료하는 것보다 놓치는 게 많거든요. 진찰도 할 수가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거냐 하는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져야지 본격적으로 그 원격 진료가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예, 원격 진료에 대한 그 의료계 내부의 합의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제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진정 국면의 1등 공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염된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이 그렇죠. 간호사들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은 분들도 계셔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오염 요소를 없애고 이제 로봇 의사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AI 발달로 인해서 이제 가장 먼저 없어지는 그 직종 중에 의사가 항상 우선순위에 뽑혔더라고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게 좀 이런 부분도 더 좀 그 촉진 어떤 의미에서 빨라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료계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AI가 그걸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장 지금 빨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의료계 의사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료라는 어떤 특성상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그 직업이 없어지거나 뭐 모든 뭐 로봇이 대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는 갈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상상하는 걸 뛰어넘는 정도의 이 기술의 발전이 온다 그러면 정말 그 의사의 역할의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그래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역할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미래가 우연성의 연속 내지는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상상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근데 이제 요즘 휴먼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테크놀로지에 인간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인간의 정서,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그 감성이 반영돼서 그러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갈 테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이제
가미된 그런 테크놀로지가 미래 세대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휴먼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성, 정서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나라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까 사회학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 관계에서 저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좀 세뇌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흔들림이나 가치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언택 그 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 간의 대면적 접촉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면적 접촉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거죠.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인출하는 거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대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행원한테 통장을 내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전표를 주고 돈을 꺼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줄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단순히 돈을 집어넣거나 이 빼는 거는 기계를 상대로 다 해버려요. 맞죠. 입출금기가 있으니까. 입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계하고 다 해결을 해버리고 정말로 뭐 대출을 하거나 뭐 복잡한 상담을 할 때 마주 앉아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행에 가끔 금융실명제니까 직접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 대면적 관계라도 돈을 꺼내고 하는데 시간이 1분, 2분 이러면 탁 끝났습니다. 요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10분, 20분, 뭐 30분 갑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대면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사회학적으로는 1차 집단이라고 하는데 가족, 친구들의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난다고 직접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아이고,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원격 의료 체제 도입 가능성이 뭐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지만 아까 그래도 이런저런 내부 의료계 내부의 합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근데 원장님이 보실 때 원격 의료 체제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예. 이제 그래서 또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 뭐 여기 제가 한국 의료진 영웅이다 이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 당연히 영웅적인 행동을 하셨고 코로나 이후 유발 하랄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전체주의의 도래, 국가 권력의 강화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뿔뿔이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전체주의가 더 확장될 가능성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발 하라리의 글을 저도 봤는데요. 예. 그 양반이 굉장히 초기에 일찍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 글을 일찍 써가지고 중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중국의 통제 방식을 보고 아마 조금 충격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쓴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지금도 이미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가별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윤한중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럽 같은 데 이런 데는 너무 개인의 자율적인 그 선택 이런 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염이 더 이 심화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중국식 모델 그 전체주의적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속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발적인 참여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적인 헌신성 이게 바탕이 돼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었지 국가 권력만 가지고 이게 누른다고 통제 그 관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역으로 그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면서 예. 방역 활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좀 타당성이 결여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한국 같은 경우 아니 이번에 예. 경우를 보면은 국가가 중앙 정부가 혼자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다 지방 정부하고도 협력을 예, 하고 예. 의료기관도 협력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온 거지. 맞습니다. 예. 그 국가 특정 권력 가지고. 집단만의 그건 아닙니다. 노력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짧지만 한국 의료진들이 특히 뭐 저는 그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건 소수였습니다만 신혼부부가 의료 봉사를 위해서 거기 과감히 갔다라든지 또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가 봉사 활동을 위해서 병원 문을 닫고 갔다든지 이런 것이 물론 이제 특정 집단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방역 활동을 하시는 감염병 차단을 하시는 의료진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네, 그 얘기는 꼭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뭐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 특히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협조하고 참여가 없었으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있는 지금같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황을 경험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의료인들이 지금 한 4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를 직접 치료하러 들어갈 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입으면 2시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깝깝하고 뭐 정말 힘든 또 언제 이게 또 감염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일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런 풀뿌리 의료인들이 대구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을 때 직접 내려가서 자원을 했죠. 그래서 그분 중에서 또 감염이 된 분들도 있고 이런 노력들이 그 하나의 이게 나의 임무고 이게 의료인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료인들이 작은 영웅 또 뭐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죠. 지금도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뭐 이런 정도만 뭐 훈계하고 교육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끝나고 이제 할 얘기이기는 한데 예.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 그리고 국가 사회가 갖추었던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고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그 사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절박함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그래서 이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뭐 어쨌든 의료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키거나 종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료인으로서 어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물론 이제 의료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는 힘들거든요. 최소한 뭐 1년, 2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안녕에 상당히 많은 걸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나 잘못하는 거가 공공의 안녕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힘들지만 국민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듯이 이 코로나19 사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와 현안을 찾아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설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찾아내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C였습니다.